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점 뜨거워지는 날씨만큼이나 이번 선거전의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송파구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현주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처음으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고 있는데요. 송파구을 지역에서도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2년여 만에 다시 뽑는 일꾼인 만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참석해 주신 후보자 소개와 함께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3번 바른미래당 박종진 후보자 나오셨습니다. 네, 송파을 국회의원 기호 3번 바른미래당 박종진 후보입니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배현진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 자유한국당 기호 2번 배현진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최재성입니다. 그럼 오늘의 토론 진행 방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각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질문 후에 각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 한 명을 지정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습니다. 이어서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 후 그에 대한 개별 질문과 답변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다음은 자유주제를 가지고 후보자 주도권 토론 후 후보자들의 맺은 말로 모두 마무리됩니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송파구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입니다. 후보자들의 발언 시간은 한 분당 2분씩 주어집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박종진 후보자부터 기조연설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송파을 사랑하는 우리 구민 여러분. 송파을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후보 3번 박종진입니다. 저에게 묻습니다. 왜 정치를 하려고 하냐? 그리고 네가 정치를 하면 잘하겠냐?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정치부 기자 12년, 그리고 청와대 출입 기자 6년, 그리고 그 이후에 경제부 사회부 기자들 다 거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 모든 우리 국가를 구성하는 모두 요소 중에 경제, 사회, 문화 이쪽에는 굉장히 엘리트가 많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직접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삼성, 현대차 대기업에는 들어가도 정치권에는 젊은이들이 오질 않습니다. 언론사, 문화계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뒤에서 비판만 합니다. 이젠 앞에 나오셔도 됩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정치에 이제 엘리트들이 대거 나와서 대한민국을 바꿔야 됩니다. 손가락질만 하고 진흙탕이라고 욕만 하는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용기를 갖고 희생하는 정신으로 제가 언론계 대표로서 이 자리에 쓴 것입니다. 자동차는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건 살인 무기와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잘 나가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러나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저는 정치권에 가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겠습니다. 멋진 신호등 앞에서 설 수 있는 멋진 브레이크가 되겠습니다. 배현진 후보자 기조연설입니다. 예, 존경하는 송파을의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현진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지난 8년여 동안 MBC 뉴스데스크의 메인 앵커로서 활동했습니다. 뉴스 앵커로 활동하면서 저는 우리 사회 곳곳의 현안을 아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우리 국민들의 365일 매일매일의 삶을 따라가며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브라운관이 아닌 이 정치 현장에서 많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 무언가를 실천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브라운관 안의 앵커로서의 역할이나 또 길 위에서 이 정치인으로서의 현장에서의 모습이나 국민과 또 우리 송파 유권자 주민 여러분들 그리고 나라를 생각하는 그 마음 모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송파 지역을 다니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송파의 주민들이 굉장히 품격 있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개인과 공동체 번영을 생각하고 또 노력에 따른 각자의 성취에 대해서 아주 대담하게 또 인정해 주시고 그 노력을 치하해 주시는 분들이 바로 송파의 주민들이십니다. 저는 이러한 가치들을 지키고 또 송파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파 주민들의 행복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앞으로도 더욱 겸손하고 더 큰 목표를 가진 자랑스러운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품격 송파, 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유 송파에 어울리는 자랑스러운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의 모든 분야, 주민 여러분께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소망을 제가 실현시켜 드릴 수 있도록 알뜰살뜰히 구석구석을 챙기겠습니다. 오늘 토론 잘 살펴봐 주시고 또 여러분께서 누가 이 송파의 자랑스러운 정치인으로 설 수 있을지 잘 판단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최재성 후보자 기조연설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 최재성입니다. 저는 만 38에 처음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안 떨어지고 3선 국회의원 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도 또 많은 동료 의원들께도 평가받은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최재성 하면 정치개혁입니다. 저는 구정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정당을 바꾸고 국회를 바꾸고 정치를 바꿔야 대한민국 경쟁력이 생깁니다. 최재성 하면 정치개혁입니다. 정당개혁, 정치개혁, 국회를 바꾸는 일에 맨 선두에 서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재성 하면 실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동료 의원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송파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산과 정책은 또 아무나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국가예산 357조를 2012년도에 들여다보고 만져본 사람입니다. 검증된 능력입니다. 평창올림픽, 인천아시안게임, 영5세 무상보육, 무상급식의 국가지원, 어르신 대책, 그리고 보훈단체 지원까지 예결위 간사 최재성의 손때는 구석구석 묻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예산 다 만져본 사람입니다. 어떻게 예산을 만들고 어떻게 짜야 되는지, 어떻게 따야 되는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송파 비전을 실천력 있게 추진해 나갈 최재성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검증된 능력, 검증된 실력, 그리고 정치개혁 의지까지 최재성은 투철합니다. 최재성이 잘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회자 공통질문입니다. 제가 4개의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모든 후보자의 답변이 끝나면 각 후보께서는 다른 후보자 한 분을 지정해서 보충 질문해 주시고 지정받은 후보자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보충 질문은 30초,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두 가지의 답변 시간이 다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기본 생활권 보장을 위해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언론기사에 따르면 일부 자영업자들은 근로자의 퇴근 시간을 앞당겨 실질적인 급여가 동결되게 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줄여서 비용을 절감하기도 하고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아예 점포를 정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위촉한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2019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한 이 현상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후속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배현진 후보자부터 시작합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예.
이 최저임금 인상은 이 현 정권의 경제 정책인 사람 중심의 경제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무엇보다도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향상과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결과를 놓고 좀 말하고 싶습니다. 문정부 들어서 2020년까지 이제 1만 원까지 최저임금을 올리겠다 이렇게 대선 공약을 말씀하시고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사실 1년도 안 된 이 시간 동안 많은 영세 중소상공인과 또 저임금 근로자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1분기 실업률이 4% 넘게 증가했고 실업자 수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24%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아야 할 분들, 또 임금 소득이 올라야 할 분들이 실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정책의 목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의 속도와 방향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소득주도 성장 의 표본은 우리가 베네수엘라나 그리스의 경우를 통해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이미 봐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마치 경주마처럼 2020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성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열정페이라는 말을 익숙히 들어왔습니다. 또 알바 인생, 청년 세대들의 한탄이었죠.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평균치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높이자는 뜻이 아닙니다. 6,470원이었던 것이 7,530원으로 인상이 되니 이것은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자영업자와 한계기업, 영세기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72가지의 보완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것이 시행되고 효과를 거둘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또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일하는 분들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민원 중에 하나가 무료 직업 소개서를 편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일하는 분들을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보장을 최저임금으로 해내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이 임기 중 내지는 2020년까지 1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권치 못했다고 비판만 하는 것은 또 온당치 않습니다. 대책을 잘 마련하고 효과를 거두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박종진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저임금제 1만 원 좋죠. 네, 7,490원 좋습니다. 더 올라야죠. 네, 독일이나 일본, 호주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1997년 IMF가 왔을 때 대규모 해고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99년에 고용 안정을 위해 해고를 금지시켰습니다. 자, 해고 금지를 강화시킨 법이 지금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계약직을 엄청 늘렸습니다. 따라서 비계약직과 정규직과 이 차이야 지금 양극화가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지금 10년, 20년이라서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자, 최저임금제 7,490원 올린 거는요. 핵심이 뭐냐면은 7,530원 올린 거는 핵심이 일자리를 더 창출하고 또 근로자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서 지금까지 일자리가 3, 4만 개가 벌써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각 국민들, 각 아르바이트생들은요, 더 파트타임에서 한두 시간으로 더 줄였습니다. 자, 근로자, 사용자, 둘 다 손해를 보고 있는 게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목표가 원래의 원칙하고 목표가 바뀌어졌을 때는 빨리 취소하고 다시 돌아가는 됐습니다.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배현진 후보자가 후보자 한 분을 지정해서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30초, 답변 1분입니다.
예, 최재성 후보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는 분들 구하기 힘들다, 중소상공업자들이 말씀하신다는 거 인정을 하셨는데요. 지난 대선 공약 때 말씀드렸던 최저시급 10,000원 인상안을 정권을 집권하지 못해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과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경제 지표가 모두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무조건 10,000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리고 일자리는 일거리가 늘어나면 경제가 좋아지면 당연히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래서 아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실패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만 하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기존의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은 한계에 왔고 시장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낙수효과 이론에 충실했던 분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경제정책, 경제 모델을 만들기 위한 아주 전환점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에 사람 중심 경제정책을 결합한 겁니다. 그것은 보수경제 이론에서 유동성 내지는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활용해서 취약계층의 주택을 진다거나 이런 이 고전적 방식을 또 결합한 그런 경제정책입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혹은 임기까지 하겠다는 것은 모두의 공약이고요. 저는 거꾸로 지금 내놓은 정부의 보완 체계에 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제시를 해주시기 이제는 바랍니다. 최재성 후보자가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아이고 이건 우리 박종진 후보께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전상 배현진 후보께 드려야겠네요. 왜요? 그냥 저한테 주시죠. 지금 연결이 되니까요. 네네. 지금 우리 카드 수수료 인하 또 직접적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또 추가로 EITC 등등등을 지금 또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거 외에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최저시급 문제에 관해서는 그 10,000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글로벌 경기가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인 마당에 우리의 지금 경제 지표만 모두 곤두박질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이 보완할 점, 특히나 이 최저시급을 이제까지 평균은 뭐 가장 많아봤자 7% 인상이었는데 지난해에 아주 전격적으로 16.4%를 인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가 상승률, 생산성 증가 이런 것을 모두 고려해서 최저시급은 꼭 10,000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이 현실, 경제적인 현상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고, 뭐 중소기업의 카드 수수료 인하 이런 것은 저희 당에서도 중점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이번에는 박종진 후보자가 보충 질문하실 순서입니다. 네. 우리 최재성 후보한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7,530원을 올린 게 결과적으로 잘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요. 계속 취약층의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고 직접 제 아들이 대학생입니다. 아르바이트 6시간, 8시간 하다가 갑자기 오전에 1시간만 해달라, 오후에 2시간만 해달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7,530원 올린 거 이거 단계적으로 좀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정책은 대통령 선거 당시에 공약이 있다면 그 공약대로 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1만 원 시대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갖고 계시지만 경제 상황을 보면서 속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고려해보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정책은 굳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최저임금제를 왜 해야 되는지 안 하다가 하게 되면 충격이 오고 힘이 든 겁니다. 반드시 거기에 피해받는 분야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보완책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다고 이건 속도 조절의 문제일 수는 있지만 현재 확인된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전 정권이나 이전 경제정책이 4년, 5년 후에 지금 통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문재인 정부의 것으로 그렇게 딱 치부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여지는 열어두되 이것은 속도 있게 현재까지는 해나가는 두 것이 번째 맞다고 공통 질문 들어갑니다. 오는 7월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주당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일과 삶의 균형, 소위 월라벨을 기대하는 분위기 속에 우려도 교차합니다. 자칫 제조업 인력 수급난과 근로자 급여 감소 등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월라벨을 위해 어떤 정책을 실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답변은 최재성 후보자부터 시작합니다. 1분 30초입니다. 우리 사람은 문명의 변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조건이나 환경들도 변하게 돼 있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인류의 삶의 방식의 변화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에서 쥐꼬리까지 수출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해야 했고 많이 일해야 했습니다. 저임금에 허덕였던 나라입니다. 사회보장제도 안 돼 있던 나라입니다. 그 문화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OECD 국가 중에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최장 근로시간입니다. 그것도 평균치보다 수백 시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걸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 삶의 환경들을 조금 더 행복하고 살기 좋게 변화시키자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면 일자리도 창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정책을 시행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정부에선 역시 이 정책에 따른 손해보거나 피해보거나 어려워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 지원책을 마련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저는 이런 정책들이 결국은 대한민국 조세제도를 재설계해서 필요한 예산이나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근간을 재설계했을 때 훨씬 더 강하게 뒷받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종진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네, 좋죠. 그리고 이 근로 시간을 줄인다는 그 자체는요, 선진국으로 가는 하나의 단계입니다. 그 노동의 효율성과 직결되는 얘기로서 그 우리의 노동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고 노동의 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노동의 질이 과연 선진국 수준까지 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생산 차질이 지금 현재요, 갑자기 이렇게 되면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근로자들의 급여 감소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력 증원이 불가피합니다. 저도 근로자 생활을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굉장히 현실성 있고 높게 평가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전제 조건으로 생산성이 받쳐준다는 전제 조건만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고 반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생산성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의 어떤 근로 의욕, 그 다음에 근로자들의 질적인 교육 향상,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먼저 되지 않고 먼저 포퓰리즘 정책으로 계속 최저임금제도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근본적으로 준비될 것들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자 입장,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배현진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단축한다. 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월라벨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저희가 늘 이야기해온 대로 저녁이 있는 삶, 정말 듣기 아름다운 얘기인데요. 문제는 요즘 이 근로자들이 저녁은 생겼는데 저녁을 즐길 만한 돈이 없어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근로자들 그 OECD 국가 연평균 노동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라는 통계도 있는데 맞습니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원론적인 근로시간을 조정해서 근로자들의 어떤 질적 삶의 질을 높여준다라는 그런 목표에는 저도 찬성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재정입니다. 과연 이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부족분, 어떤 손해나 피해가 있는 어떤 중소 영세한 기업에게 지원을 하는 부분, 뭐 말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재정으로 인해서 투입된다면 과연 대다수 국민들이 이 세금이 들어가서 그것을 다시 일자리를 늘리는 데 쓴다라는 데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납득을 하시게 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그 일자리에 관한 근무 시간의 어떤 유연성을 더 늘려줘서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이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근로자 스스로가 노동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재성 후보자가 후보자 한 분을 지정해서 보충 질문하는 순서입니다. 예, 박종진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이 노동시간 단축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건 민주당만의 정책이 아니고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급여 감축에 대해서 우려하시는데 노동자들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회에서 합의된 부분 또 왜 이렇게 찬성을 많이 하는지. 자, 노동자 70%의 찬성이 제가 알기로 대기업 근로자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정기죽과 비정기죽을 나눠보면 평균 70%입니다. 네. 제가 아까 근본적으로 여기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노동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승돼야 되고, 노동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요, 집중돼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휴일, 예를 들어서 잠깐 담배 피러 간다든가 잠깐 화장에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외국 같은 경우는 노동시간에도 철저히 관리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사용자에 대해서 법인세 일하라든가 특별한 혜택을 줍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법인세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자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근로자만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균형을 맞춰서 여기도 밸런스가 있으니까 사용자와 근로자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네, 이런 주장입니다. 네, 이번에는 박정진 후보자의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네, 지금 법인세 얘기가 나오고요. 아까 최저임금제도도 제가 7,530원 올린 게 잘한 거냐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도 명확히는 안 하셨어요. 단계적으로 올려야 되죠? 그죠? 단계적으로 너무 급하게 올랐죠? 지금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는 거고. 질문 아직 시간이 15초 남았거든요. 네네. 질문이 끝났습니까? 하고 또 할 겁니다. 예. 예. 아니요, 질문 한꺼번에 하시고요. 한꺼번에 해야 네. 됩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를 안 해주신 것 같고, 법인세 인하 부분,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 이미 벌써 네네, 이제 시간이. 워라밸 정책과 함께 같이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최저임금은 유승민 당시 대선 후보도 2020년까지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연평균 한 15.7%를 인상해야 됩니다. 홍준표 후보 9.5% 첫해 하겠다고 공약했거든요. 특히 유승민 후보는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인상하는 그 속도하고 똑같이 해야 2020년 가능할 겁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법인세는 OECD 국가 중에 지금 명목적인 세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내는 세율이 이 여러 가지 감면 제도를 감안했을 때 꼴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직 인상 여력이 사실은 있는데 경제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가보면서 여전히 인상 요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조절해서 하면 되는 문제고요. 전반적으로 우리의 담세율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아까 배현진 후보께서 세금 내서 이거 자꾸 하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영세율이 사실 40%가 넘고요. 네, 답변 시간이 다 됐습니다. 배현진 후보자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부가 뭐든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좀 해결을 하고 있다. 결국에는 국민 주머니를 털어서 다시 이 일자리든 뭐든 정책에 쏟아붓고 다시 국민 세금을 걷어가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시는데요. 이 여당의 후보로서 근로시간 단축이 좋은 얘기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그 타격을 받는 스타트업이나 어떤 영세 상공인들의 그런 피해를 세금으로 해결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래 세금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일국의 조세 정책은 돈 많은 사람, 많이 버는 사람의 지갑을 국가에서 강제로 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세 제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걷어서 소득 재분배의 역할을 국가가 해주는 겁니다. 그냥 번 돈 나눠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세 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OECD 국가 중에 담세율이 하위권이거든요. 담세율이. 그래서 조금 더 올리자 그러면 또 난리를 쳐요. 그런데 노동시간 단축이나 이런 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안이고 그래서 국회에서 각 당이 합의한 거죠. 여기도 피해 계층이 있으니까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세금으로 놓지 뭘로 놓습니까? 그래서 주장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담세율을 좀 높여서 세금으로 그런 피해 계층이라든가 재분배 역할을 해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저는 ABC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는 세 번째 공통 질문이고요. 저출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 출산율의 반등이나 출생아 수의 증가세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결혼마저도 필수가 아닌 선택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이 때문에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송파구 차원의 저출산의 대책 무엇이 있습니까? 박종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출산 문제는 뭐 송파구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고 존립의 문제입니다. 2050년에는 대한민국 지금 뭐 국민의 숫자가 뭐 반으로 줄었는데 이런 뭐 통계 조사도 있는데요. 자, 저는 여기서 애 4명의 아빠입니다, 제가. 네, 대한민국으로부터 1원도 어떤 이유는지 모르겠지만 1원도 한 푼도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애 4명의 아빠인데요. 이제부터는요, 정부가 나서서 어린아이가 탄생하면 적어도 대학교 등록금까지, 대학까지는 모두 책임져야 됩니다. 모두. 지금 아이를 낳으면 뭐 100만 원을 준다, 유치원비, 어린이집 보조해 준다, 이런 차원으로는 애 안 낳습니다. 자, 애가 태어남과 동시에 대학 등록금까지 다른 복지 부분을 줄여서라도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 복지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저출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애 4명의 아빠로서 확실히 얘기하는데 교육비부터 시작해서 기저귀값부터 시작해서 애 탄생과 뭐 3명 이상, 2명 이상 이런 거 조건 걸지 말고 대학 등록금까지 이제부터는 정부가 나서서 전부 보조해 줘야 된다. 이게 저출산 대책입니다. 더 이상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조금 나눠서 지원해 주는 거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현진 후보자 답변 순서입니다. 네, 박종진 후보께서 말씀하신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비단 송파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적인 차원 또 전 세계적인 차원의 문제인데요. 우리 정부가 지난 12년간 무려 126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저출산 문제에 해당하는 그 수용자 입장에서 과연 정부가 들인 노력이 현실적으로 내게 도움이 되느냐라는 이 질문에 정부 정책에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하신 부분이 12%에 불과했다는 그 정부의 통계가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저출산 대책, 보육에 초점을 맞췄는데 사실 그 재정을 투입한 거에 대해서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게 자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 정부가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좀 해결해서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저출산 문제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더 1년, 5년 이런 근시안적인 사고로 볼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저출산 대책을 세우고 또 꾸준히 어떤 예산과 이것을 투영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송파구 차원에서는 이왕이면 지금 있는 인프라를 이용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거나 또 엄마 아빠들이 서로 육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노력을 그 장을 마련해 주자라는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재성 후보자 답변해 주시죠. 예,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지만요. 송파구의 보육 관련 예산 지원 포션을 보면 25개 구 중에 최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마인드부터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저출산 문제는 정말 국가 위기입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또 우리가 꼴찌에서 2번째거든요. 정말 심각한데요. 예산 투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세 정책을 또 담세율을 높여야겠죠. 맞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140조인가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저출산 예산으로 썼습니다.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이것을 퍼주기 내지는 어떤 복지의 과잉 이런 것으로 또 연결을 하는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투입 대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용의 안정과 거주 공간의 안정 그리고 양육비, 교육비 등이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3대 요소가 그렇습니다.
주택정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초과이익 환수제 반대하면서 거주의 불안감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고 애를 안 낳습니다. 고용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비정규직민자나 고용 안정이 되지 않으면 애를 안 낳고 결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과거의 생각을 크게 변화시키는, 여야를 떠나서 이런 어떤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종진 후보자의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네, 송파에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송파에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송파 주민들, 특히 40대도 아닙니다. 20, 30대 젊은 부부들이 이 어린이집 찾다가 지치고요. 이미 애 낳기 전에 임신했을 때부터 어린이집을 계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어린이집 송파에 왜 이렇게 없고 앞으로 이 어린이집 송파 문제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신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겠다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에서 피해를 입는다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민간 어린이집도 초중고 사립학교처럼 공영화 모델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모델과 민간 어린이집 모델의 이 격차를 해소하고 더 나은 보육 서비스 질을 제공하기 위해선 마냥 국공립 어린이집 늘리는 이런 정책으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을 그렇게 공영화시켜야 됩니다. 어차피 초등학교 교사 임금 수준으로 어린이집 교사 임금 수준을 높이기로 하고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도권 안으로 확실히 흡수해서 모럴 해저드라든가 관리 체계의 미흡을 보완을 하면서 서비스질을 높이는 것이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배현진 후보자 보충 질문해 주세요. 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재정을 또 투입해서 민간 어린이집을 공영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보다는 송파의 그 합계 출산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 해에 탄생하는 어린이 수가 질문하세요. 네, 질문 계속하시죠. 시간이 남았습니다. 질문 다 하시죠. 한 5천 명 정도 현재 나아지고 있는데 점점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아이가 줄고 있는 그 추세는 저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송파에 있는 많은 엄마, 아버지들에게 어떤 현실적인 대안. 네. 질문 시간 다 지났습니다. 답변 시작해 주십시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이 국가 책임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 없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은 질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이죠. 거기서 민간 어린이집은 초중고 사립학교의 역사처럼 국가가 보육에 대해서 신경 쓰지 못할 때 민간에서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이대로 놔두면요, 아이들 숫자 줄죠, 국공립에 치이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편드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와 아이들을 기준으로 어떻게 더 좋은 보육 서비스를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영화 모델이라는 거는 추가 재원이 전혀 안 드는 건 아니지만 이미 교사 봉급, 그다음에 누리과정 다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 제도권 안으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공영화 모델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최재성 후보자의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우리 박종진 후보님 제가 자꾸 질문 드리는데요. 좋습니다. 대학까지 무료로 하자, 이런 게 포퓰리즘 아닌가요? 그리고 어떻게 이것만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네. 어린이집 공영화 정책에 대해서 제가 주장한 거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 또 대학 무료화하는데 네. 필요한 재원이나 또 세제 정책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그거하고 상충되는 거 어떻게? 네. 전혀 상충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이걸 밝히려고 했는데 지금 밝히라고 하니까 이게 비밀이 셀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에게 모든 자율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시에 대한 모든 자율권을. 지금 교육부나 교육청, 대학 같은 경우는 교육부가 관할하죠. 교육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대학의 모든 권한들을 여기 교수님도 계시지만 대학에 다시 돌려줘야 된다. 자, 그렇게 되면 등록금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그건 조심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기 굉장히 힘든데요. 대학이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에게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하기 때문에 지금 대학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학 입시,
대학 입시권만이라도 대학에게 주면은요, 과거처럼 과거 사립대학들요 얼마든지 장학금 더 주고 훨씬 더 대학 네, 크게 답변 세웠습니다.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자, 마지막 그리고 네 번째 공통 질문은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미세먼지에 관한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서울 시내를 뒤덮는 날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잠실 야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프로야구 경기마저 취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1982년 KBO 리그 출범한 이후 미세먼지로 인해 경기가 취소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데요. 지난 겨울 수도권을 덮친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 요인과 국내 요인이 6대4 비율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 해결 방안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배현전 후보자부터입니다.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 고민이 어느샌가 사시사철 대한민국의 아주 일상적인 모습이 됐습니다. 제가 올 봄에 미세먼지가 가장 높았던 날 계속 그 통계를 살펴보니까 수치가 우리 송파구가 서울 전역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치를 계속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의 그런 수치를 많이 이어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지금 김문수 후보와 함께 협약해서 이 미세먼지 마스크 반드시 벗겨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는 미세먼지 측정소, 현실적인 우리 코높이 측정기라고 하는데 그런 측정기 개수를 더 늘리고 무엇보다도 미세먼지가 국내 요인이라면 특히나 어디서 발생하는지 그 원인과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이 노인정 같은 우리 몸이 약한 분들이 있는 곳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공기청정기 등을 많이 확산시켜서 부모님들과 또 가정에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중국의 요인, 또 국내 요인이 6대4라고도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 중국에 관해서 미세먼지 문제에 왜 제대로 항의하지 않느냐 답답하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십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 대중국 결의안, 미세먼지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예, 국외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으로 나뉘어야죠. 국외적 요인에는 중국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통계 수치에 대해서 양국 간의 주장도 다르고 또 국내에서 주장하는 수치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한중 간의 미세먼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선 이것을 표준화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요. 중국에도 그런 것을 시동을 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제기를 하셨고 환경부 장관 후속 회담으로 이런 등등의 일들을 협력하고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내적 요인은 수도권과 전국을 좀 나눠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경유차가 유발 요인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LPG 차량이라든가 이렇게 전환시키도록 하고 경유차의 비율을 빠른 속도로 줄여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는 사업장에서 유발되는 것이 이제 큽니다.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 또 기계설비, 선박 등등인데요. 이게 초미세먼지가 이제 가장 이게 중요하고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도 강화를 했고요.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지금 이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화력발전소 불허하고 있고요. 마스크나 이런 것도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근원을 제거하는 네, 일이 답변 시간이 훨씬 다 더 됐습니다. 중요합니다. 박종진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네, 문재인 정부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로 해서. 이게 무슨 사후 약방문입니까? 일단은 원인부터 철저히 규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본 참 좋아하지 않는 나라지만 참 배울 게 많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대기 오염 물질 생성 원인, 이동 경로까지요. 이 선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성을 총동원해서요. 이걸 다 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장기적으로 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즉 우리는요.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원인을 알아야지 그래야 뭔가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인 규명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 받고 원인이 뭔가 대한민국 계속 찾았습니다. 다 나온 얘기입니다. 뭐 중국에서 대륙 사막에서 나오는 황사 현상이 원인이다.
그 다음에 디젤 차량이다. 그럼 과거엔 디젤 차량 더 많았는데 그때는 미세먼지가 지금보다 그렇게 문제가 안 됐습니까? 오히려 굴뚝 연기 공장은 대한민국에서 훨씬 더 줄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수도권은 아예 공장 규제 정책 때문에 다 더 줄었습니다. 그럼 원인이 뭐냐? 기껏 나온 게 디젤 차량, 뭐 지하철, 뭐 차 마냥 많이 사용한다. 이런 정도밖에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한심합니다. 원인 교육부터 정부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현진 후보자 보충 질문 해주십시오. 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이 미세먼지 발생을 늘린다는 지적이 일각에 있습니다. 최재성 후보께서 화력발전소에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정부 통계를 보면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이 오히려 더 늘었거든요. 왜냐하면 탈원전 정책으로 이 전력 생산량에 한계가 생기니까 석탄 화력 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 우선요 원자력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인지에 대해서 되묻고 싶고요.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원인들은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박종진 후보께서는 뭐 원인을 모른다고 했는데요. 통계로 잡혀 있는 원인의 유발 요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원인들이 수도권하고 전국은 조금 다르지만 주로 경유차, 그 다음에 설비입니다. 기계 설비, 선박과 같은 거. 그래서 사업장이죠. 그러니까 사업장은 그 건물에서 나온다는 게 아니고 거기 설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인으로 요율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접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고요. 타이어가 원인이다 뭐 그러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자력이 그런 이유가 어느 비중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오히려 좋겠습니다. 네, 일단 최재성 후보자 보충 질문을 해주십시오. 저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는 중국하고 미세먼지 관련된 국가 간의 문제 제기나 협력을 전혀 시동을 안 걸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더 악화된 게 문재인 정부 집권한 지 1년 됐습니다. 이게 다 4, 5년 동안 급격하게 악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1년 된 문재인 정부에게 얘기하는 것은 안 맞다. 오히려 그 전에 전혀 대책이 없었습니다. 네. 걸음마도 못했습니다. 그 질문은 누구한테 가는 질문입니까? 배현진 후보. 네네. 네. 답변해 주십시오. 이 미세먼지 증가는 정부의 탓이 아니라 어떤 중국의 산업 시설이 더 늘어났거나 어떤 외부 요인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겠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현재 그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면 정부에서 당연히 그 대책을 세우는 게 온당하고요. 한 가지 최재성 후보의 조금 전에 이 답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정을 하자면 원전이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석탄 발전 비중이 늘어서 초미세먼지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아니 그게 이제 통계가 있어야죠. 뭐냐면 지금 신규 허가만 지금은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 일단 정부가 미세먼지 관해서 어떤 법안을 발의하고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중국에 향해서도 조금 더 강력하게 좀 이 미세먼지에 가서 공동으로 해결을 하자라는 목소리를 강력하게 낼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너무 지금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좀 세심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종진 후보자의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자, 박원순 서울시장도 같은 당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까 디젤 차량 줄인다는 게 그 여러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볼 때는 디젤 차량은 제가 볼 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디젤 차량 줄인다고 지하철 공짜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100억 원 이상 날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좋은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동차를 끌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정책도 같이 주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것으로서 요금 감면 내지는 요금을 안 받는 거는 저는 좋은 정책인데 한쪽 정책이 조금 뒤늦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게 다 권고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대책을 법률에 의해서 잘 시행되도록 하는 특별법이 중요한데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적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강제력과 이런 거 집행력들이 잘 담보가 안 된다. 그런 점도 지난번 대책에서는 작동한 거다. 그래서 저 같으면 앞으로라도 대중교통요금 면제와 그다음에 관공서 주차장 진입 금지 내지는 진입하는데 민간 네, 주차장 시간이 이용료를 다 됐습니다. 올린다든가. 그 100억 원이 다음 순서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거 저 마지막에 마무리 발언 아니, 순서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그때 문제가 있지 정리해 않습니까? 주시면 이 되겠습니다. 대답에 대해서 무언가 쳐야 되는데 네, 또 박종훈 물어보세요. 의원님. 그냥 얘기만 듣고 주도권 진행자로서 발언했습니다. 마무리 네. 순서에서 다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송파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송파구 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순서는요. 후보자의 공약과 자질을 알아보고 검증하는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후보자가 공약 발표하면 상대 후보자가 질문을 해주시고 이에 대해서 공약 발표하신 후보자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2분,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입니다. 순서는 최재성 후보자부터 먼저 공약 발표해 주십시오. 예.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 비전, 정치 개혁에 대한 소신 그리고 지역 비전을 잘 제시하고 판단을 유권자들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저는 우선 정치 개혁, 국회 개혁 10대 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등원하지 아니하면 세비를 지급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국회의원 세비를 조정하자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정쟁으로 주요 법안이 계류가 되고 진도가 안 나가면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들 서명으로 강제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하게 하자는 주요 법안 국민명령제도 발표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입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는 기존의 개발 방식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주거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탄천 8km가 있고 올림픽대로 2km가 송파 구간입니다. 관련된 도로를 전부 지하로 묻고 그 위에 녹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아파트 내 집에서 한강과 생태화된 탄천을 도로가 아닌 녹지를 거쳐서 이용하게 되면 그게 나의 정원입니다. 1조가 훨씬 더 1조가 넘는 돈이 들게 됩니다. 이것은 능력과 실력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실운동장 일대가 다시 재디자인 되는데요. 세계적인 아트존, 명장 아트존을 만들어서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합니다. 지금 숲과 생태, 문화예술, 체육, 교육, 보육 이것이 송파가 주거 경쟁력을 대한민국 최고로 갖추기 위한 키워드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가락시장을 완전히 덮겠습니다. 불빛도 소음도 매연도 새어나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추가적으로 예산이 듭니다. 최재성의 실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박종진 후보자가 최재성 후보자께 질문해 주십시오. 30초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는 겁니까? 네, 질문 30초에 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 국민 세금 아까 얘기하셨는데, 아까 그 100억 원도 세금입니다. 그죠? 어떻게 민주당 국민 세금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 국민 세금은요, 10%의 사람이 전체 90%를 내는 소득세, 1%의 법인이 99%의 법인세를 내는 지금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금 그렇게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네. 학대하는 최재성 후보자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서 1분에 답변해 주십시오. 세금 내기를 아까 네. 정책에도 그렇고요. 세금의 낭비는 기존의 집권당이었던 분들이 아마 정평이 나 있습니다. 민주당은 세금을 아끼는 정당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수를 주기 위해서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적자 재정을 하는 것. 전통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브랜드였습니다. 이거 세금으로 적자 재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과잉된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박종진 후보께서 개인적으로 마뜩지 아니한 정책 하나를 가지고 전체적인 조세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기준과 상식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정권, 지금 정권 통계에 의해서 잘 비교해 보시면 판단이 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배현진 후보자가 최재성 후보자의 공약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네, 최재성 후보자께서 이 송파를 살기 좋은 도시, 주거 환경을 좋게 하신다라는 데 대해서 저도 그 점에 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녹지가 많고 아름다운 송파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 개발을 여러 분야에 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주민들이 원하는 이 내가 쾌적한 집에 살고 싶다. 이 재건축 문제에 관해서 유독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것을 마치 어떤 잠재적인 투기 세력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 않나. 여당의 후보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1분입니다. 예, 저는 투기 세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출산 문제 등등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안정시켜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역시 이것도 피해받는 분이라든가 또 이런 분들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가구 1주택자의 지금 현행 세금 부과 방식이 너무 단선적으로 돼 있어서 보유기간을 지금 5년, 10년 두 가지로 나눠놓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송파에서 15년, 20년 살다 보니 내가 지금도 회사원인데 집값은 엄청 뛰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각종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촘촘히 이렇게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또 소득 기준으로도 고연령층의 무소득자들도 많은 세금을 감내해야 되는데 네, 답변 이것도 시간이 또 다 촘촘히 됐습니다. 하겠다. 자, 이번에는 박종진 후보자가 공약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2분입니다. 네, 서울은 원래 강북에서요. 강남으로 옮깁니다. 원래 관악구에서 동작구로 옮겼고요. 동작에서 반포 서초로 옮깁니다. 그리고 서초에서 압구정으로 중심이 옮겼고요. 압구정에서 청담동, 대치동으로 이제 왔습니다. 이제 바로 넘어올 게 바로 송파입니다. 2020년도에는 이 잠실 지역, 특히 송파 을 지역이 바로 강남과 붙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의 중심이 됩니다. 여기에 맞게 이 송파을 여러 빌라촌이라든가 아파트촌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촌과 송파을은 빌라촌으로 나뉘었습니다. 이 빌라촌 석천동, 잠실본동, 삼전동에 대해서 지금부터 재개발을 시작해도 20년 후가 됩니다. 저는 잠실본동, 삼전동, 석천동 전면 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잠실본동은 특별히 바로 강남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바로 종합운동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삼전동, 석천동은 대규모 아파트 신도시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건축이 시행되고 있는 곳이 우리 잠실 지역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성아파트, 잠실 5단지부터 시작해서 많습니다. 여기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전 세계에서 듣도 보지도 못한 이 세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또 얼마 전에 위헌 소송에서 졌습니다. 예.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끝까지 듣보잡한 이 세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폐지하도록 하겠다. 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1가구 1주택자, 지금 최재성 후보도 문제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누가 가든지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자에 네, 대해서는 시간이 다 면제하도록 됐습니다. 하겠습니다. 배현진 후보자가 박종진 후보자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전면 폐지에 관해서는 저희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정정만 해드린다면 그 위헌 소송에 관해서는 이 5단지 건에 관해서 일단 기각이 돼서 다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송파을의 재개발 얘기를 하셨습니다. 삼전동 지역. 굉장히 큰 개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주민들께서 이 아파트촌으로 다시 한번 재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그 민의를 들으셨는지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제가 현장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네, 시간 적이 됐습니다. 없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박종진 네, 후보자. 저는 채널A 동아일보 미디어그룹 경제부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오랫동안 많이 다뤘습니다. 이 재개발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감을 가지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을 강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주민들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잠실, 본동, 삼전동, 석천동 주민들과 많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국민이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들의 의견을 다 청취해서 이 공약을 결정한 거고, 이 재개발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스스로 진행하는데, 저는 옆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경우에 돕는 그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건 국민들이 추진하고 저는 그 바닥, 그 마당을 깔아놓는 거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석천 동민들, 그다음에 삼전 동민들, 그리고 잠실 본동 동민들하고 네. 계속 지속적으로 최재성 후보자 30초 질문해 예, 주십시오. 원래는 아까 그 석천 삼전동 일대 재개발에 대해서 뉴타운을 극복하는 그 오류가 있었잖아요. 그게 뭔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석천 지역 상업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상업지구 지정의 총량이 꽉 찼습니다. 그게 어디 특정 지역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추가 지정을 할 수가 없는 건데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도에 만들었지만 지금 일몰제로 지금 17년까지 유보한 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명박근혜 정권 때 폐지 안 한 이유가 뭔지. 제가 지금 상업지역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잠실 본동 부분만 얘기했고요. 잠실 본동 마찬가지. 삼전동, 석천동 이쪽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잠실 본동에도 빌라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빌라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삼전동, 석천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빌라촌이 계속, 그런데요, 이 석천동, 삼전동이요, 잠실 개발할 때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쫙쫙 블럭으로 바둑판처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하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용도 변경은요, 국회가 원하고요, 국민이 원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전면적으로 신도시 개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를 못할 거 없이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답변이 끝난 걸로 알고, 자, 다음 순서 배현진 후보자의 공약 발표 들어갑니다. 2분입니다. 네, 이 얼마 전에 송파구청에서 이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송파 비전 2020에 보면 계속 거주 희망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95%에 달합니다. 그만큼 이미 송파 주민들은 이 거주하는 그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송파구, 특히 이 송파 을 지역에 많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저는 이것을 모두 다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해서 더 좋은 동네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지금 전 국민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주민들이 마음 아파하는 게 이 재건축 규제, 또 이 부동산 세금 폭탄 문제입니다. 특히나 재건축 문제는 이 너무나 낡고 노후한 아파트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주민들의 바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초과 이익을 걷어서 다른 지역에 나눠주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주민들이 굉장히 납득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점에 관해서 저와 자유한국당 모두가 반드시 주민들의 바람대로, 희망대로 그 방향대로 가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고요. 또한 보유세 인상률도 거의 최고 한도율은 50%에 육박했는데, 이것 또한 저희가 반드시 세법 개정과 이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민의대로 하겠다라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에서 지금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송파 주민들이 이 개발의 혜택이 모두 강남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관해서 저희가 글로벌 스포티먼트라는 이름으로 이 잠실 운동장 개발의 이익을 송파 주민들에게 관광과 또 엔터테인먼트와 이 상업지구 활성화에 어떤 이익을 드리겠다라는 약속을 정책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들이 걱정하시는 이 교육 문제, 학부모 대입정보센터를 만들어서 명문 교육의 도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육아나눔센터, 또 그리고 장난감 도서관 등을 설치해서 엄마 아빠들이 아이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환경.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최재성 후보자가 배현진 후보자께 질문해 주십시오. 예, 그 배현진 후보자의 예비후보물 공약에 보면 보유세와 거래세를 인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나 세계적인 추세는 아주 기본이죠.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거래세를 인하하게 되면 그게 지방세 수가 이제 축소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대안이 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아마도 이 정부가 지금 세수가 굉장히 부족하고 또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세수 문제를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공시지과 이런 과표를 현실화하자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금을 내는 것 자체를 싫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평생 일궈온 이 한 집 여기서 실거주하고 있는 이 집 그리고 소득이 늘지 않았는데 너무 급격하게 부동산 세금을 올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 점에 관해서 정부가 면밀히 살펴보고 어떤 그런 통계적인 그런 수치, 교과서에 박혀있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 송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주민들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그 고충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정부와 그 정책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진 후보자 질문해 주세요. 네, 어느 세계, 어느 선진국에 보유세와 양도세 두 개를 다 높은 세율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예, 보유세, 그다음에 양도세 둘 중에 국가가 하나 사실은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 배현진 후보는 지금 보유세, 양육세 두 개 다 낮추겠다 그러면 국가가 또 운영할 이 세금 자체가 없어서 굉장히 국가 운영이 힘들어집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세요? 아닙니다. 두 개를 동시에 낮추겠다. 제가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 네.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세율 또 과표 구간 이런 것을 현실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께서는 이게 너무 급격하다.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리고 양도세 이런 것도 다 중과 아니냐.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 송파 지역이 부자 동네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아파트촌에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좀 면밀히 살펴보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 이 집 한 채만 가지고 소득이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사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의 목소리 또 그리고 이게 이 세금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집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영향 때문에 세입자들에게도 부담이 되거든요. 이런 모든 구석구석의 문제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좀 완급을 조절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자, 오늘 토론회 쉼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 순서는 기대되는 순서인데요. 오늘 토론의 백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주제는 자유이며 시간은 한 후보당 4분씩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4분 동안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주도해서 다른 후보자와 질문과 답변을 서로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특정 후보자에게만 질문이 몰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주고받는 질문과 답변이 합쳐서 하나당 1분을 넘지 않도록 그것도 좀 조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최재성 후보자의 주도로 상호 토론 시작합니다. 4분입니다. 예, 박종진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네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배현진 후보와 단일화를 예, 추진하려다가 안 된 걸로 그렇게 나왔는데요. 뭐 그 얘기도 그 얘기고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네. 중도 개혁 실용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승민 대표께서 보수가 빠졌다라고 해서 보수 포함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한 정당의 노선은 그냥 합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와 중도적 개혁? 이거는 수평적으로 이렇게 조합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정당은 자기 지향에 대해서 중심을 놓고 수용 가능한 노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측정해서 연대도 하고 통합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박종진 후보께서는 이 박주선, 유승민 두 분의 이 논쟁, 보수 넣어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정당의 후보자 간의 연대가 주장하신 바에 따르면은 그게 충족될 만한 제안인지,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을 국정농단 세력이라고 해서 나와서 만든 게 이제 바른 정당 아니었습니까? 후에 국민의당하고 일부하고 통합이 됐지만요. 그래서 그게 연대로서 성립될 수 있다면 과연 탈당해서 또 바른 정당을 만든 것은 또 뭔지, 이게 두 가지를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 일리가 있는 민주당에 보서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저희 둘이 단일화하는 걸 두려워하시는 거죠? 대답해야 그래서 돼요?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저희가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일부 바른정당하고 합치면서 얼마든지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때는 이제 최순실이라는 그분 때문에 사실 떨어져 나온 거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쪽도 개혁이 이루어지고, 자유한국당도. 이쪽도 뭐 개혁이 우리는 이미 개혁이 이루어진 당이고, 그러다 보면 얼마든지 연대가 필요하다고. 지금 자동차가 너무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데 일단은 브레이크부터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단일화에 대해서 추진했다는 표현보다는 배현진 후보랑 좀 만나서 한번 좀 얼굴을 보고 우리가 민주당의 이 폭주기관차는 좀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좀 나라를 생각하는 의미에서 한번 좀 이야기 좀 해보겠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어차피 합리적 중도, 그 다음에 개혁적 보수가 합쳤기 때문에 지금 물리적으로는 합쳐졌지만 화학적으로는 완벽하게 100% 믹스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두 분의 뜻을 정확히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맨 처음에 만날 때는 우리가 중도, 보수, 개혁, 실용 뭐 이렇게 다 같은 용어를 써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한쪽 분은 보수를 빼고 한쪽 분은 또 중도를 빼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까지 제가 그분들의 심리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여러 가지 잘하는 것도 많지만 잘 못하는 것도 너무 많고, 특히 경제 부분은요, 제가 아까 좀 목소리를 높이긴 했지만, 아까 지하철 그 공짜로 100원 효과 없었어요. 효과 없는데 그거는 뭐 좋은 정책이었다, 이렇게 같은 편이라 그래도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당이라 해도 우리 당이 잘못하는 거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같은 당이라 그래가지고 그거 다 잘했다고 그럽니까? 이 썩은 정치, 구태 정치 바꾸자고 네, 제가 시간이 지금 다 나온 거 됐습니다. 아닙니까? 자, 이번에는 박종진 후보자의 주도로 상호 토론 시작하는데요. 거듭 부탁드리자면 고루 네. 토론에 참여해 주시도록 배려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고루해야 자, 4분 되는데 이게 시작. 아까 이렇게 해서 실례를 했네요. 네, 시작됐습니다. 답변을 너무 길게 하셨어. 그래서 일리 안 가. 죄송합니다. 박종진 후보 주도해 주십시오. 예. 뭐 드루킹 댓글 조작 이런 건 준비해 왔는데 이거는 저기 하시고 이거 뭐 누가 봐도, 국민이 봐도 국정원 댓글 조작이나 드루킹 댓글 조작이나 어차피 정권 바뀌면 드루킹 댓글 조작 제대로 조사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어저께 큰 뉴스가 터졌어요. 그죠? 죄송하지만 제가 개인 비방 흑석은 아닙니다. 뭐 해명을 하셔도 되는데, 최재형 후보가 이제 논문 표절 관련해서 60쪽을 그대로 베끼셨다, 뭐 이런 기사 얘기만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저는 그래요.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최재성 후보께서 낙마시킨 장관들, 논문 표절로 낙마시킨 장관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기억하는 건 김병준, 예? 교육부 장관 하시고. 제가 낙마시킨 거 아니에요? 아, 그래. 그때 비판만 하신 겁니다. 그 같은 여당이고 아, 정부 그랬습니까? 저기죠. 류익 그 수석도 그거는 비판 또- 많이 하시고.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네네.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낙마 사유가. 아, 그렇습니까? 그 낙마 사유는 여러 가지 이제 사유들이 있죠. 재산 형성 과정, 부동산 투기, 뭐 학력 위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논문인데요. 네. 그게 이제 낙마 사유가 된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봤습니다. 제가 기자가 볼 김병준 때는. 그 총리는 당시 맞습니다. 부총리가 야당이 이제 그때 이제 새누리당이었거든요. 네. 새누리당의 문제 제기로 낙마인 겁니다. 네. 저는 같은 여당. 그럼 그 기자가 기사를 좀 많이 못 썼나요? 그렇게 잘못 썼나 봅니다. 아니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네.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나왔는지. 기사는 봤죠? 아니 저는 못 봤습니다. 아,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제가 열린우리당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가니까. 대변인이었잖아요. 예, 이거 논문 표절 지금 의혹 기사가 지금 어제도 뭐 여러 곳에서 떴는데, 네, 내용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냥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아예 통으로 베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제가 지금 뭐 공직 후보자 청문회 하는 거 아니고요. 제 딴에는 논문을 잘 쓴다고 이제 노력을 했죠. 그리고 그런 것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특정한 견해에 따라서 판단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그 적정성을 심의하는 학문윤리 뭐 하여튼
진실성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뭐 그쪽으로 해서 판단을 좀 구하도록 하고요. 자, 60페이지 베낀 건 맞습니까? 2001년도입니다. 예를 네. 들어서 그게 이제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이제 베꼈다라고 하는 거는 우선 이제 자기 복제도 있고 또 남의 것을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을 적시하지 않는 것은 그 전에 2001년도 뭐 이때는 부지기수였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베꼈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인용을 표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조금 네, 인용 표기한 게 아니고요. 60페이지가 그냥 내용이 똑같다고. 우리 여기서 좀 솔직하게 얘기하시죠. 그거는 한번 저도 어차피 살펴볼 텐데요. 2001년이면 거의 20년 전 일이니까. 예. 그 아니, 당시에 지금 이런 일이 이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무슨 뭐 공직자 청문회가 아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선출직은 사면을 받으면은 과거에 네.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출마가 어려웠던 사람도 출마하는 겁니다. 또 박종진 후보 또 배현진 후보님 계시지만 다 이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족한 점, 흠결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직선으로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거지 임명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네, 4분이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살펴보고요. 순서는 배현진 후보 워낙 오래된 일이니까요. 지금 기준하고 상호 토론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이왕 이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희 당에서도 이제 논평을 냈거든요. 잘못된 관행들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생겼는데 그런 관행에 연루된 사람이 새 역할을 맡기는 힘들다. 이거 누가 한 말씀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 그거는 뭐 최재성 후보께서 저니까 그렇게 2006년에 하셨겠죠. 김병준 교육부총리 논문 표절 의혹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이야기를 하셨던 건데요. 사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논문 표절이라는 것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에서 좀 심하게 말하자면 어떤 절도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관해서 알아보셔야 한다고 했지만 박종진 후보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 당에서 얘기한 대로 60페이지를 거의 베꼈다. 인용보를 하지 않는 게 당시 관행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과연 제가 납득할 만한 온당한 얘기인지 한번 말씀을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절도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국회의원을 하다 보면 임명직 공직에 대한 이제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 논문 문제가 사실상 처음 나온 게 2006년도 김병준 교육부총리를 지명을 하자 그때 자기 표절이라는 뭐 이런 것을 하면서 이제 논문 문제에 대해서 전면화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학자였거나 교수였는데 그 학문적 업적 내지는 교수의 지명도를 바탕으로 국가 임명직에 발탁이 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구분을 해줬습니다. 청문위원들도요. 게다가 여기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정책적 잘못이 있든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든 선출하는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절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 싶어요. 아니, 최 후보자님께 절도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절도와 표절에 같은 관한 거라고 했죠. 아주 논문 그냥 표절은 뭐 절도라는 네, 단어. 그런데 일반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준이 마련된 것이 사실은 10년, 12년 이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1년도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것은 또 척도의 차이가 있어서 늘 논란이 되고 논쟁이 되죠. 그래서 2001년도 거를 지금 2010년 이후에 마련된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좀 지나치지 않나. 단 제가 지금 기준에서도 이런 것들이 어려운 점 내지는 문제점들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고 그것은 법률적 내지는 이런 것을 떠나서 제가 그 당시에 이 제 논문에 대해서 소홀했다든가 이런 점을 한번 자, 살펴보고 법률적인 거 다 떠나서 네, 제가 도덕적으로는 좀 주도권 잘못됐다는 토론이니까. 생각이 아니 그 네, 기준과 잣대가 뭡니까? 네. 배현진 네, 그 후보자의 기준과 주도권 잣대가 토론. 2001년 건데요. 일단 어쨌든 말씀을 들어보면 당시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냥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보유세와 재건축 문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이 송파 주민들의 어떤 바람이 굉장히 큰 사안이거든요. 재건축 문제, 재건축 규제 저희는 완화하고 또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해야 된다라는데 뭐 박 후보와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절대 물러설 수 없다라고 그 입장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요, 그 제도 자체가 왜 폐지가 안 됐을까?
그게 2006년도에 이제 만들었던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금융위기나 경제위기 또 여기에 대응하고 내수진작 차원에서 네, 그럼 최 후보자께서는 풀어주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송파 그 법 자체를 제가 반대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송파만의 주거 경쟁력을 높여서 그렇게 하더라도 실수요가 있고 재산 가치가 보존될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후보자죠. 주도권 토론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제는 후보자들의 주도권 토론을 끝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준비된 모든 순서가 끝났는데 아쉬운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자유 토론을 더 훨씬 늘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예. 각 후보자께서는 오늘 토론을 정리할 수 있는 2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는 박종진 후보자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정치는 상식입니다. 상식.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근로자도 국민이고 사용자도 국민이고 감옥에 있는 죄수도 국민입니다. 다 같은 국민입니다. 예. 어느 한쪽 편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상식입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쿨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한국말로는 냉철함인데 냉철함하고 쿨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쿨한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과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중도 세력이 바로 정치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언론 기자 생활 그리고 방송인 생활을 거쳐서 모두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빠른 판단력을 리더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리더는 말 그대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이끄는 사람이 판단력이 느려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그 가장 빠른 판단력, 순발력을 생방송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서 갖고 있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시면 제가 국민 여러분 그리고 송파 구민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송파 주민입니다. 송파의 자존심 제가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대한민국 끝까지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기 드물게 애 4명의 아빠입니다. 딸이 3명입니다. 한 여자한테 낳았는데요. 이 4명의 아이들을 통해 보육과 교육의 문제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송파는 보육과 교육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보육과 교육, 현직 또 교수로서 모든 문제점을 알고 있는 저에게 한 표를 던져주시면 멋진 정치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현진 후보자 2분 드립니다. 네, 이 존경하는 송파 유권자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제 많은 토론, 이제 주도권 토론이 더 필요하다는데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누가 정말 송파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송파 주민들을 위한 정치를 생각하고 있는지 아마 잘 판단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경제다 이런 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경제는 저희 자유한국당이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제도 어려운 마당에 송파에는 갖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돈 나올 구멍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주민들이 세금 폭탄 맞을 그런 위기. 이 선거가 끝나면 아마 이 세금 고지서가 날아들기 시작할 텐데요. 그 부담과 공포감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송파에서 제가 주민들의 대변자가 되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하고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물론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제1야당인 저희 자유한국당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정치권에 대해 불신하시고 실망하셨던 점들 많습니다. 또 더불어서 저희 자유한국당에게 특히나 많은 아쉬움을 가져셨던 분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자유한국당이 대신에 이 혁신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같이 평범하게 자랐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을 다시 당으로 불러 모아서 젊은 새바람 일으키려고 한다는 점 기대를 가지고 높이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말할 나위 없이 앞으로도 이 송파의 딸로서 주민 여러분께서 저를 길러주시면 송파가 자랑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정치인이 되도록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림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주민들께 눈높이를 맞추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재성 후보자 마무리 발언 부탁합니다. 예, 오늘 이 토론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들은 국회의원들은 사회, 정치, 경제 전 분야에 대한 식견이 있고 자기 의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잘 보셨을 겁니다. 두 분의 훌륭하신 후보님과 정책적으로, 내용적으로 잘 경쟁해서 송파의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이뤄내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는 정당의 주장대로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딪히더라도 타협하고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정책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정책이 정쟁의 무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주당도 이번이 세 번째 집권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무수하게 집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권 시절과 그렇지 않은 시절을 굳이 구분해서 표변하는 것은 그것은 특히 정책에 있어서는 좋지 못한 자세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을 3번 했지만 혁신정치, 개혁정치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혁신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 후에 이겼음에도 이기고 난 다음에 정당 혁신을 해야 다른 정당도 좀 바뀌고 그래야 국회가 바뀔 수 있다는 소신을 갖고 민주당의 혁신을 책임져 왔던 사람입니다. 그 혁신 의지를 갖고 국회 바꾸고 정당 바꾸는 일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이걸 바꿔야 합니다. 지역 비전도 많은 예산과 정책이 필요한데요. 이 지역 하나를 놓고 무슨 국정 비전이나 경험이 필요하냐 하지만 사실은 이건 정부의 작은 축소판하고 다름없습니다. 입법 권력을 형성해 주신 유권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낮은 자세로 송파 비전을 최재성의 실력으로 챙겨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후보자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는 6월 13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회가 끝나는 대로 이어서 연설회가 방송됩니다. 연설회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